이제 앞에 보이는 이 동상은 헤라죠. 네. 예, 헤라 캄파나라고 부르는 헤라 사진인데, 헤라는 뭐 지난주에 우리 제우스에게 얘기할 때 했지만은 이제 크로노스와 레아의 딸이죠. 제우스와 남매 시간이고, 네. 크로노스가 자녀들 다 잡아 먹을 때 먹혔던 딸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크로노스가 이 나중에 제우스가 결국은 그 아버지 배에서 자녀들을 다 구출하잖아요. 네네. 구출하고 이제 티타노마키아 이 전쟁을 하는데, 이 헤라 이야기에 보면은 헤라를 양육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양육한 네, 사람을. 네. 레아가 누구한테 맡기냐면은 오케아노스와 테티스한테 네. 레아를 맡깁니다. 그래서 오케아노스와 헤라를 맡기죠. 네, 네, 헤라를 맡기죠. 그래서 네. 오케아노스와 테티스가 헤라를 양육을 하고, 그래서 헤라가 그거를 기억해서 나중에까지 이제 오케아노스와 테티스를 잘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실수한 게 제가 메티스하고. 테티스의 아들이 아킬레우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테티스가 아니고, 네. 제가 말한 테티스는 테티스 둘이에요. 예. 그 네레이스의 딸 테티스. 제가 네, 그걸 네. 헷갈렸어요. 네. 이 테티스가 아닙니다. 이 테티스는 이제 오케아노스와 결혼한 테티스고, 그 밑에 이제 3,000명의 오케아지데스? 네. 이 영신들이 있지요. 그래서 나중에 헤라가 그 두 사람한테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두 사람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져요. 중재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하죠. 중재 역할 할 때 재밌는 게, 헤라가 그 아포지테한테 마법의 띠 있잖아요. 캐스토스. 그걸 가져다가 갖고 갔고, 원래 중재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제우스를 유혹을 합니다. 예, 그게 설이 여러 가지죠. 예. 또 제우스가 헤라를 그러니까 작은 새로 변해서 유혹하는 맞아요. 경우도 예. 있죠.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신화가 다양하기 때문에, 헤라는 가장 사람들이 흔히 아는 게 제우스의 부인이다. 그거. 근데 이제 정실 부인이죠. 정실 부인. 예, 실제로는 세 번째 부인이에요. 세 번째 부인. 근데 왜 정실 부인이 됐는지는 아시죠? 근데 본인이 나 정실 부인 조건을. 아니면은 사랑하지 않겠다. 한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네. 작은 새로 꼬셨을 때 네. 얘기를 하기를 그렇죠. 예. 만약에 나하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부인이 돼서 정실 부인이 된 거죠. 조광지자가 된 거죠. 여기서 네. 이제 헤라의 성격이라든가 그게 헤라의 나오죠. 이런 네. 이게 상징적인 모습이 딱 나오죠. 네. 그냥 헤라 같은 경우 제우스가 처음에 구했을 때 거부하다가 이제 뻐꾸기로 변신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사랑을 나누려고 하니까, 그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정실 부인 해야 된다 해갖고 신성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 자녀가 헤파이스토스도 있고, 헤파이스토스 선생님 실제 말씀처럼 헤라가 그냥 천하생식으로 났다는 네. 말도 있고요. 네. 또 아레스, 또 헤베, 또 엘레이티아가 있죠. 근데 이 결혼식이 중요한데, 두 사람의 결혼식을 어디서 하냐면요, 헤리페시데스 공사에서 해요. 결혼식을요. 근데 그 헤리페리데스는 누구냐면은 그 세상 서쪽 끝에 있는 축복받은 정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지키는 ним프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헤리페시데스 동산이라고 하면은 헤스페리데스. 헤스페리데스 네. 동산이면 낙원처럼 네네. 여겨지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결혼을 하는데, 가이아가 선물로 뭘 주냐면 황금사과를 그렇죠. 주거든요. 황금사과를. 그래서 그 황금사과가 이 신화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황금사과, 또 사과나무 이런 것들. 네. 그래서 헤스페리데스가 요 황금사과를 지키거든요. 네. 나중에 이제 여기서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헤라가 너희 못 믿겠다 해가지고 이 라돈을 보내죠. 라돈을. 네. 그래갖고 이게 참 재밌는 게, 이런 낙원에 있는 나무, 그리고 또 그걸 지키는 이제 뱀 이야기가 사실은 고대 근동신화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요. 고대 근동신화에.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네. 창세기 신화도 사실 딱 고대 근동신화 가져온 거고. 그러니까 뱀이 갖고 있는 속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뱀이 갖고 있는 속성. 네, 그러니까 예. 부활하고 껍데기를 그쵸, 바꿔서 예. 순환하고 뭐 이러는 어떤 순환에 대한 구조, 그러니까 생명성과 연결돼서 부활하는 것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대 금동시나 네. 이때만 해도 뱀이 신성시대였지 에덴의 동산에서처럼 이렇게 타락시키는 존재로 변질되지는 않았었다는 얘기죠. 이게 인간 의식에서 맞아요. 나오는 네. 건데, 네, 지금 주로 말씀하신 신화에서는요, 뱀이 음,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성경에서만 부정적이야. 성경에서 참 특이해요, 사실요. 이제 그게 가부장제가 되면서 받아들여졌을 때 나오는 현상이겠죠. 네. 제가 처음 신화 접했을 때 되게 당황한 게 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인데 그렇죠.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부정적인데 신화에서는 뱀이 막 치료의 의미도 있고 부활의 의미도 네, 있고 네. 굉장히 좋은 의미가 많은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되게 당황했거든요. 네. 뱀은 그런 의미가 그러셨을 있습니다. 것 같아요. 네. 앞에 보이는 전투판은 이제 헤라클레스가 요 라돈하고 이제 뭐 라돈이 12가업 중에 그렇죠. 하나였죠? 12가업 중에 여러 번째 가업이 네. 이거거든요. 근데 라돈하고 싸우진 않고 예, 라돈하고 이제 마주치는 장면. 뭐 그거를 이제 전투판으로 그린 건데 헤라클레스가 여기저기 다 나와요. 굉장히 그렇죠. 재밌지요. 헤라하면 또 대표적인 게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는 게 질투의 화신이다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질투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헤라는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결혼 아니면은 이 가정을 깨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여신이죠. 그래서 수호신이었으니까. 그치 가정의 가정의 수호신. 수호신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수호하는 게 아니고 복수를 해요. 음. 그 자녀를 괴롭히거나 아니면 바람핀 내연녀를 괴롭히거나 그런 식으로. 근데 제우스를 괴롭히진 않아요. 그게 이제 이따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해보고 싶은 지점인데, 네. 이제 데메테라고 헤스티한테 하고 난 다음에 네. 그 얘기는 제가 부연 설명 예. 좀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앞에 보이는 건 그냥 대표적으로 누구냐면은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 헤라가 굉장히 미워했거든요. 굉장히 미워하고 헤라클레스를 굉장히 힘들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죽이려고 뱀 2마리 보냈더니 헤라클레스가 오히려 두 마리 잡아가지고 그냥 예. 죽여버리고 이게 못하죠.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제우스가 많이 등장하진 않은데 헤라한테 맨날 좀 시달리거나 좀 무서워하거나 그런 모습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제우스가 헤라를 굉장히 벌 주는 장면도 나와요. 헤라의 질투가 너무 심해가지고 분노해가지고 헤라를 막 묶어놓고 나중에 이걸 보고 헤파이스토스가 구해주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헤파이스토스 던져버리고 그런 신화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 와서 이제 지금 헤라클레스가 나왔으니까 네. 그 헤라클레스가 결국 12가업을 다 네. 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결국 헤라가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죠.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키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배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헤라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질투를 하고 그랬지만 헤라클레스가 가지고 있는 그 영웅적인 면모 때문에 그 질투가 사그라드는 거. 또 우리가 심리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또 신화에서는 사실 헤라가 거의 강간당할 뻔할 때 헤라클레스가 또 구해주는 네, 것도 네. 나오고 신화는 참 특이한 게 많습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보기 네. 때문에 네. 앞에 보이는 사진은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오 얘기했었는데 그랬죠. 예. 피테르 라스트만의 제우스와 이제 이오 네.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이오하고 이젠 사랑을 하는데 헤라가 보니까 겁나가지고 이오를 서로 제우스가 만들잖아요. 그냥 변형시키죠. 변형시키잖아요. 도대체 누구냐 그치. 그랬더니 내가 발뺌. 소하고 노는데 발뺌하느냐고 예. 이유를 변형시키죠. 그래갖고 마음스러워. 내 진짜 손지 아니면 누군지 살피려고 이제 헤라의 감시인 아르고스를 보내가지고 그렇죠. 아르고스가 뭐냐면 얼굴에 그 눈이 100개 100개 달려있는 괴물이거든요. 이 괴물을 보내가지고 계속 서로 감시하는 거예요. 얘가 정말 손지 소가 아닌지. 그래갖고 아니 그거는 조금 제가 네. 알기로는 네. 헤라는 뻔히 아는 거야. 그쵸, 예. 이호를 예. 암소로 변형시켰다라는 걸, 변신시켰다는 걸 제우스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얘를 못 살게 굴려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네. 아르고스한테 감시를 하라고 네. 시킨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갖고 결국은 제우스가 그걸 보다 못해갖고 헤르메스를 보내가지고 그렇죠. 보내가지고 사실은 아르고스를 잠들게 한 다음에 죽이죠. 네. 죽이니까 나중에 이제 헤라가 아르고스의 눈들을 빼가지고 그게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자기의 네. 새한테 붙이잖아요. 네, 공작새. 공작새가 되는 거죠. 공작새의 문이 보면은 이걸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이게 다 눈이구나. 아르고스의 눈 그렇죠. 보이는 거죠. 근데
아르고스라는 게 좀 보자면은 아르고스가 아르고스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실제로 과학 용어에 이게 뭐냐면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원거리 해양에 직접 가지 않고 관측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오, 그러니까 네. 통하죠 이게 네, 신화에서 그러네요. 나오는 이 단어와 이렇게 통하는 게 좀 이게 있습니다. 이게 아르고스 이오시나.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이오시나도 지금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헤라는 이 질투 네. 그리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걸 어떻게든 가고 복수를 해야 되는 여신이고 또 세멜레의 주도 마찬가지죠. 네, 지난 시간에도 세멜레, 잠깐 예. 했었죠. 세멜레도 마찬가지. 그래서 헤라가 아유 네 남편 누군지 보여달라고 해. 그래서 부축에다가 결국은 노파를 제우스가 변장을 해서 그러니까 네. 세멜레의 유모 네. 인 노파를 변장을 해서 네. 세멜레를 꼬드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신의 모습을 보고 결국은 이게 꺼놨는데 네. 예. 불타 죽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세멜레의 그 자매가 있어요. 네. 세멜레의 자매 누구냐면은 이노. 네. 이노 이야기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직접 관련은 없지만 세멜레의 언니가 이제 이노거든요. 근데 디오니소스를 이모가 대신 키우죠. 키워주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것도 뭐 이거 이 누구죠? 이 헤라는 헤라가 못 견디는 질투를 거죠. 해서. 예, 못 그렇죠. 견뎌가지고 그 남편을 미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신인 거예요. 네.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펴갖고 세멜레한테 분노했다. 그래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자식을 대신 키웠다고 그 이모와 그리고 이모의 남편이면 누구죠? 이모부죠. 이모부까지 이모부를 미치게 미치게 해가지고 만들었죠. 예. 그 가족들을 막 다 죽이게 하고. 예, 예. 아주- 미치게 한다는 게 이제 디오니소스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겠죠. 그러겠죠. 속성. 예. 예. 그래서 이 신화 보고 있으면은 정말 처참하죠. 처참한. 그래서 이 아마타스와 이노의 이야기는 정말 그리스 비극으로 하면은 아주 처참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익시온 이야기. 익시온도 네. 되게 재밌는데 익시온 같은 경우가 그 헤라를 범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겁도 없이. 겁도 없이. 겁도 없이. 그래서 제우스가 난 참 여기 웃긴 게 제우스가 이럴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제우스가 분노해가지고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헤라 대신에 헤라와 똑같이 생긴 여자를 만들어요. 이게 네펠레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네펠레를 익시온한테 보내요. 익시온한테. 그래서 이거 보고 되게 좋아하는데 결국 나중에 그 제우스한테 벌 받아가지고 결국은 수레바퀴에 묶여서 불타는 수레바퀴에서 죽긴 하는데 이런 것도 지옥에서 이제 계속 돌죠. 그렇죠. 네. 웃긴 거죠. 그러니까 헤라가 이렇게 무서운 여신인데 헤라도 이렇게 위협에 처한 적이 있었다. 헤라를 겁탈하려는 감이 익시온. 겁도 없는 라피타이의 왕 익시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봤던 장면이고 근데 또 제가 이게 뭐가 제가 좀 헷갈려갖고 그거는 우리가 네,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거. 얘기를 했으니까, 네. 넘어가도 될 것 익시온 같아요. 이야기는 네. 이제 넘어가도 될 것 같죠. 익시온 넘어가고 네. 이거는 이제 그거죠. 이 누구죠? 이 칼리스토. 칼리스토, 네. 곰으로 만들었죠. 네. 칼리스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칼리스토가 제우스를 유혹하지 않았거든요. 칼리스토 같은 경우는 이 아르테미스하고 같이 있던 그 아르테미스한테 사실은 처녀로서 영을 섬기겠다고 서약을 했죠. 근데 제우스가 칼리스토에 반해가지고 아르테미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칼리스토와 사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임신을 했는데 나중에 그걸 알고 이제 아르테미스가 화가 나는 거죠. 근데 그때 아르테미스를 또 부추기는 것도 헤라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지점 우리가 아르테미스 할 때도 네. 아마 분명히 다시 한번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칼리스토 이야기는 네.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그때 제가 우리 사무리의 그 신화에서 아르테미스 신화에서 칼리스토 얘기를 하면서 레즈비언 얘기했죠. 레즈비언 네. 얘기까지도 이렇게 네. 언급을 할 정도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성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정말로
칼리스토 입장에서는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일이 없잖아. 억울하죠. 예. 이렇게 억울할 일이 어디 있어. 네. 뭐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억울함은 과연 그러니까 헤라 입장에서 볼 때는 이용을 해버리는 거잖아. 얘를. 그러니까, 칼리스토를. 네, 그럼요. 난 그런 생각을 좀 하면은 지금 뭐 여기서 헤라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갖고 그냥 넘어가는데. 칼리스토 신화도 엄청 비극이잖아요. 너무 비극이죠. 칼리스토만 뭐 곰이 되는 게 아니고 곰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 지 자녀까지. 그 자녀. 그러니까 이제 지 애비가 네. 아르카스. 아르카스를 출생했는데 아르카스가 나중에 장성한 다음에 그 곰을 쏘는 거 아니에요? 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 엄마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쵸, 예. 결국에 가서는 아들이 엄마인 줄 모르고 엄마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우스가 결국에 가서는 별자리에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로 박아 주기는 했지만 언뜻 들으면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게 삶의 부조리라. 삶의 부조리를 이런 것에서 우리가 좀 깊게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분노하는 일들이 인간이라서 그럴 수 있어. 이런 어떤 심리적인 걸로 해석을 하면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근데 들어요. 글쎄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그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이야기,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형제지간에 죽이는 네, 이야기. 형제지간에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칼리스토는 이건 진짜 좀 아주 비극적인 너무 슬픈 이야기고 또 이게 재밌는 게 제우스와 헤라 간에 오르가즘 논쟁이 있어요. 테이레시아스 얘기죠.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으면 누가 더 좋아할 것 같냐 이런 논쟁을 막 해요. 그래서 제우스는 여자가 더 좋아한다. 헤라는 남자가 좋아한다. 그래서 그거를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테이레시아스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있는 눈을 못 뜨고 있는 요 예언자. 그렇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언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기 오이디푸스 이야기에서도 아이고, 그 예언자이고. 내가 어제 그저께인가 네. 글을 썼었는데,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테이레시아스는 그리스 신화에 곳곳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예언자로서. 예언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맹인 예언자죠. 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거와 관련된 건데 이 테이레시아스가 여자가 더 느끼죠. 네. 여자가 구를 느끼면 남자는 이를 느낀다. 뭐 그 정도. 그래갖고 남성 중심의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헤라가 분노를 해가지고 헤라가 분노를 해서 그렇지. 네. 눈을 멀게 했다. 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또 이 대신에 그거 대신 미안함 때문에 예언의 능력을 줬다. 그러니까 이제 제우스가 예. 자기 때문에 얘가 괜히 눈 멀게 하니까 미안하니까 예언 능력을 줬다는 거죠. 예. 제우스가. 그런 신화도 있고 테이레시아스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눈이 멀고 어떤 예언을 일을 당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예언 능력 받는 거예요. 네네. 이게 사실 전 되게 인상 깊은데 왜냐면 우리나라도 실제로 선교사들 초청에 왔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전보거나 그런 박수들 있잖아요. 네네. 대부분 다 무당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장님이었다는 거예요. 네네. 맹인들. 실제로 맹인들이 그런 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아마 고대에도 실제로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했나 봐요. 이게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측면에서의 눈 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어느 감각 하나가 무뎌지면은 이게 안 되면은 다른 쪽이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생물학적으로도 왜 맹인 이거 안마사들도 있고 맞아요. 예. 그런 걸 보면은 감각적으로 그렇게 발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신화를 우리가 그런 생물학적 관점이 아니라 심리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눈이 먼다라는 것은 현상적으로 보는 것. 새 중요시 여기지 않고 심한 마음에 눈을 뜬다라는 거. 오이디푸스가 결국에 가서는 자기 눈을 찌르는 게 찔러서 자기가 맹인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맹인이 되면서 결국에 가서는 소포클레스의 그 고향에 들어가서 걔 누구야? 테세우스. 안티고네? 아니, 테세우스. 예. 아테네,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묻히는 곳에 그런 신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나라가 잘 될 것이라라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막 서로 이렇게 큰아들, 작은아들이 네네네. 막 그러는데
오이디푸스가 그들을 내치고 자기를 그러니까 받아들여 줬던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테세우스를 오이디푸스가 받아들였다는 건 굉장히 엄청난 용기인 거예요. 그 영웅을. 예. 왜냐하면 오이디푸스를 잘못 받아들였을 때 결국에는 폐륜하잖아.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네. 자기 엄마하고 자기 그렇게 하니까 폐륜아인 오이디푸스의 이야기를 잘 줌으로써 이웃 나라잖아. 아테네하고 그 테베는. 네.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이게 누구야? 테세우스가 오이디푸스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잘못하면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데 경청을 해서 그걸 들어주니 이 그 눈이 그러니까 시만이 뜬 오이디푸스 시만이 뜬 거지. 이제 지혜로워진 거지. 시만이 떴다라는 것은 지혜로워졌다는 얘기잖아요. 지혜로워지니까 분별심이 생긴 거지. 아, 얘가 진짜로 훌륭한 애구나. 내 아들들은 전부 아니다. 그래갖고 막 화를 내는 장면이 있고 결국 테베의 손을 들어서 그 동네에서 묻히니 아테네가 이제 그 좋은 새로운 나라로 부강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게 오이디푸스 아마 아테나 부국신화와 관련된 거네. 예. 그게 3부작에서 나올 네. 거예요. 소포클레스가 쓴 오이디푸스에서. 네. 그런 걸 보면은 눈이 멀었다라는 거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생물학적인 그런 것도 굉장히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마사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했을 때는 현상학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 마음속에 눈이 감기면 마음속의 것을 볼 수밖에 없으니 마음이 깨어난다. 그래서 눈 멀었다는 것은 지혜로워진다라는 상징으로 해석을 하면은 저는 이제 그 해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화에 보면은 선생님은 이제 거의 해석 중심으로 하시는 거고, 그렇죠. 저는 있는 내용 그대로 그렇죠. 해석하자면은 네네. 신화에 보면은 예언하는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카산드라도 그렇고 다 그냥 사람들 봤을 때 뭔가 좀 어딘가 좀 부족하거나 믿을 수 없거나 카산드라만 안 믿잖아요. 뭐 그러거나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테이레시아스가 또 중요한 게 제우스하고 헤라가 오르가즘 논쟁을 이 테이레시아스한테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테이레시아스는 여자로도 7년을 살아봤고 남성으로도 살아봤고 그래서 보통 뭐라고 하냐면 성전환과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테이레시아스를 처음 언급하기도 해요. 테이레시아가 어렸을 때 길을 가다가 이렇게 교미하는 뱀을 억지로 나 저것도 진짜 재밌어요. 떼어놨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벌을 받고 너는 7년간 여자가 되라. 네. 그래서 여자가 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교미하는 뱀을 또 떼었는데 그냥 남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그쵸.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신화의 상상이라는 게 야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러니까 그게 인류의 집단 무의식이잖아요. 네. 결국 그러니까 그 뱀이라는 저걸 우리가 동물이라고 해야지 네.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뱀을 봤을 때 사람들이 여자를 봤을 때 그 신비함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뱀을 봤을 때 굉장히 신비함을 느낀다. 그러니까 뱀, 여자, 달이 전부 이렇게 엮여 있다고요. 네. 그 음의 기운으로. 그 동양적으로만은 양으로 얘기했을 때 그 음의 어떠한 상징으로서 나오는데 그 음의 상징이라는 것이 가부장제가 되면서 마치 양의 밑으로 들어가는 듯한 잘못된 편견이 생긴 거지. 그 전에는 생식과 연결됐을 때는 이게 생명력과 연결되는 거라. 그러니까 뱀을 관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뱀 신화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테이레시아스 이야기 굉장히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또 사실은 헤라 하면은 우리가 결국 트로이 전쟁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렇죠. 파리스의 심판 앞에 보이는 루멘스의 그림인데 이 황금사가 누가 제일 예쁘냐 그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헤라와 아테나와 아프로디테가 사실요 헤라도 그렇고 이 아테나도 그렇고 누드화가 거의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파리스 심판 관련된 그림을 볼 때는 루멘스 말고도 누드화가 꽤 많이 나와요. 여기서는 이제 여성의 미를 한번 드러내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파리스가 누가 제일 예쁘다고 했을 때 결국은 아프로디테를
선택하는 네, 거죠. 그렇죠. 헤라가 나를 선택하면은 너를 동방의 왕으로 만들어주겠다, 권력을 주겠다 했는데 파리스는 그냥 미인을 얻고 싶었던 거죠. 그게 최고의 미인. 남자들의 어떤 속성으로서 드러낸 거고. 아닙니다. 저는 권력을 얻었을 겁니다. 네. 지혜를. 저는 지혜를 얻었을 겁니다. 그럴까요? 네, 지혜를. 네, 알겠습니다. 네. 남성성의 네. 특성이라고 합시다. 남성의 특성이 아니라 네. 남성성과 여성성의 차이로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한 거고. 네. 그다음에 요 그림에서는 우리가 헤라를 상징하는 공작. 네, 여기 그러니까 신화 보면 딱 나오는 게 여기는 보니까 지금 방패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신화를 아테나죠. 네. 당연히 메두사 얼굴이 있는 방패가 여기 있고 여기는 지금 보니까 이 아이 에로스일까요? 에로스가 같이 있으니까 아프로디테고 헤라는 지금 딱 여기 공작이 있잖아요. 공작.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르고스의 눈을 뽑아서 네. 박은 공작. 네. 이건 당연히 헤라죠.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헤르메스가 파리스를 데려와갖고 누가 제일 예쁘니? 그래서 황금사과를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황금사과 나무가 헤라 건데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 좀 들었어요. 왜 헤라가 더 분노한 이유가 황금사과는 본인 거거든요. 물론 이게 그게 정말 새로운 해석이네. 이게 물론 다른 사과 나무를 갖고 온 걸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황금사과는 가이아가 나한테 준 사과나무 내 건데 그러네. 내 정원에 네. 있는 네. 내 건데 그냥 이거를 못 받은 거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억울할 것 같아. 억울하고 상상이 컸겠다. 이건 내 건데. 그러니까 더 분노한 거죠, 사실. 그래서 이 트로이 전쟁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아프로디테가 파리스, 트로이를 지지하고 아프로디테를 선택하는 바람에 그리고 이제 아테나와 헤라 쪽이 이 트로이 연합군 아니 아테네 연합군, 그리스 연합군, 그리스 연합군이고 하고 전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헤라가 이 아킬레우스를 양육을 해요. 헤라도 양육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요. 그래서 아킬레우스에 대해 되게 애정이 많고 나중에 메넬라우스도 헤라가 보호하고 사실은 신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근데 이 트로이 전쟁 보면요, 메넬라우스가 트로이 전쟁은 조금 덜한데 메넬라우스를 그리고 있는 영화라든가 작품을 보면은 되게 좀 못난이로 그릴 때가 많아요. 그릴 수밖에 없지. 근데 실제로는 그게 못난이가 아니에요. 네, 그렇지. 상당히 미남이고 네. 진짜 미남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부각을 시켜야지 되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이 뭐라고 할까 또 부인을 택하잖아요. 다시 헬레나를 받아들이잖아요. 네네.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물론 나중에는 본인의 마음 변해가지고 헬레나를 좀 차갑게 대하긴 하는데 메넬라우스에 대해서 헤라가 좀 보호해준 역할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나중에 트로이 전쟁 연속극처럼 풀 때 메넬라우스 시각으로 어느 한 지점을 봐도 되겠네요. 헬레나 볼 때 메넬라우스를 조금 더 조연으로 부각시켜서 들여다봐도 순정남. 메넬라우스는 순정남이에요. 순정남. 오, 예. 그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순정남. 역시 남자고 보니까 전쟁까지 전혀 다른 관점들이 모든 걸 나와서 걸고. 재밌는데. 순정남. 네, 그런 게 있고요. 또 이제 기간테스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헤라가 굉장히 진짜 위험을 당하죠. 아까 익시온 같은 경우는 위험도 아니고 이건 그냥 좀 찝쩍거리는 것 때문에는 기간테스가 우라노스의 피와 또 가이아 땅에 만나갖고 생기는 거인들 아닙니까? 거인들. 이 신들의 전장이 첫 번째가 티타노마키아가 있지만 또 기간토마키아가 있어요. 이 올림포스 신들과 이 거인들의 싸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헤라클레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등장하는 거죠. 근데 이 기간테스 중에 누가 있냐면 포르피리온, 알키오네우스, 또 엔칼라도스, 미마스, 폴리보테스가 있는데 이 중에서 포르피리온이 헤라를 강간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제우스는 벼락으로 공격을 하고 또 헤라클레스의 화살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 화살로 공격해갖고 이기는 거. 이게 지금 헤라클레스가 그 화살로 포르피리온을 쏴 죽이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헤라가 나중에 헤라클레스와 뭐 화해라고 할까요? 화해. 받아들이는 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위로 만들 수 있는. 네. 여기서 사실은 헤라클레스가 이 헤라를 구해줬어요. 그 스토리가 또 있다. 우리가 아까
공작 이야기는 했지만 이 눈들, 이게 바로 아르고스의 눈이다라는 신화가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화라는 게 이 새를 보면서 사람들이 아르고스라는 허구의 어떤 인물을 또 생각을 해. 허구는 아니고 아르고스가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이지. 네. 그러니까 지역의 왕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냈다라는 것 자체의 그 상상력이라는 게 그게 참 재밌는 거예요. 어떠한 자연 현상에 나타난 걸 보고 이런 걸 그러니까 뱀을 보고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공작을 보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이 이게 상상력에서 나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화는 결국 상상력의 산물이잖아요. 그게 이거 공작 봐도 참 재미있어요, 저는. 그리고 또 사실은 되게 재밌는 게 성화랑 연결해갖고 그리스 신화와 성화가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요. 백합. 그중에 뭐냐면 헤라를 상징하는 신조는 공작이지만 꽃은 백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백합이 마리아 수태고지 네, 이 그림을 보면은 항상 백합이 등장해요. 왜냐면 마리아가 또 백합을 상징하거든요. 네. 통하는 게 있어요. 근데 마리아와 백합 이야기는 성경에는 없어요. 오, 성경에 그래요? 없다고요. 백합 저는 이야기가 그거 어디 있어요? 몰라. 예, 전혀 전혀 그러고 보니까 없어요. 그러네요. 전혀 없어요. 이거는 신화에서나 등장하는 거고. 그런데 꼭 백합을 갖고 나오잖아요. 네, 그림에서 물론 이건 있어요. 당시 이 성경만큼 열심히 보던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에 보면 이 뭐랄까 외경 같은 거에 보면은 등장하는 게 있지만 이거는 그리스나보다 한참 뒤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신화의 영향을 받은 게 분명하다. 당연하죠. 예, 신화의 영향. 왜냐면 헤라가 사실은 누구냐? 마리아 같은 경우인 거예요. 정숙한 여인.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어머니 상에서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마리아와 헤라를 그러니까 접목시켜서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마리아는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네. 더 나중에 보기로 하고 물론 저 백합을- 백합에 대한 네. 그 백합이 결국 순결을 네. 의미하는 음. 그랬는데 헤라의 꽃이잖아요, 백합이. 네, 네. 근데 그 백합이 그거 그 헤라를 뜻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야? 그 헤라클레스하고 연결되는 밀키웨이, 은하수. 은하수. 예. 은하수가 떨어져서 땅에서 피어난 꽃이 백합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예. 네. 예. 그러고 보면은 어떤 천상의 꽃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신화에서 저렇게 그 성화에서도 저렇게 네. 받아들여졌구나. 네. 결국- 자고 있는 헤라의 젖가슴을 헤라클레스가 깐나랑이가 이렇게 빨고 있었는데 제우스가 몰래 한 거죠. 몰래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얘한테 신의 기운을 좀 주려고. 네. 그래서 헤라가 놀래가지고 깨면서 소리치니까 뭐 이제 이 젖가슴에서 이제 이 젖이 이렇게 젖이 나오면서 응. 아이고. 나오면서 그 젖이 결국은 이제 백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백합이. 그래서 백합 신화가 사실 다 알고 있을 텐데 이거를 이렇게 접목한 거는 이거 굉장히 의도적인 거다. 왜냐면 이 당시 초기에 보면은 초기도 아니고 이 그 성화 그린 분들 당시 보면은 그 그리스 신화라는 게 무슨 이교도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이게 다 나 연결이 돼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 이게 연결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진짜로. 네, 그래갖고 그럼요. 진짜로 석관 같은 거 보면은 그리스 신화에서 그리던 이 그림이 막 요나랑 만나고 막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 게. 홍수 신화부터 시작해서 네. 모든 것들이 결국에 가서는 우리 지난번에 고대근동에서부터 네. 이렇게 내려오던 신화가 성경 속에서 흡수돼갖고 거기서 피어난 거고 그러니까요, 그 예. 상징으로 해석을 네. 하면서 네. 진짜 하나님 사상을 우리가 어. 받아들여야지 되는데 이걸 자꾸 이렇게 미신이라고 밀쳐내면은 그럼요. 반쪽밖에 모르는. 네. 그쵸? 너무 재밌습니다. 이거 같이 네. 연결해서 보면 재밌고. 백합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참 재밌네요. 헤라 이야기. 네. 그러니까 헤라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데메텔 넘어가기 전에 혹시 좀 말씀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건 없는데 헤라라는 그 언어 뜻이 네. 위대한 여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위대한 여성? 예. 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헤라는 가부장제의 그러니까 제우스의 아내가 됨으로써 자기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권력을 선택한 거잖아요. 가부장제에서 제우스의 아내로서의 권력을 선택했다라는 거. 그거를 그 아르테미스는 자기의 속성으로 열정을 선택한다면 사랑이. 아르테미스는
아프로디테는 아르테미스보다는 아프로디테가 더 열정이겠죠. 그 사랑의 그런 건데 헤라는 사랑에서도 그 권력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저는 참 재미있구나라는 생각은 좀 했었어요. 이때 헤라 이제 세 개를 같은 합해서 이제 헤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어떤 여인상이냐면 되게 일을 잘해요. 일을 잘하고 되게 뭐라고 할까? 아,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되게 그 일을 잘해. 실수하지 않고 일도 잘하고 되게 카리스마가 있는 여자. 카리스마도 있고 그런데 인간미가 없죠. 저는 헤라 하면 떠오르는 게 네. 사실은 딱 고정돼 있는 그 네. 느낌이 뭐냐면 네. 재벌가의 정실부인. 재벌가 정실부인. 응. 아, 예. 이렇게 딱 이렇게 폼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실제로 재벌가의 그들이 바람을 안 피는 게 이상할 정도로 다 이제 그럴 때 절대 자기 남편은 안 떠나잖아. 떠날 수가 없죠. 이 권력의 자리인데. 바로 그것이 네. 이제 헤라의 특성이라는 네, 거죠. 권력의 권력. 자리인데. 네. 그런 거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헤라 이야기 했고요. 또 다른 이야기 하다 보면 또 연결되니까 네, 계속 네.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